자, 우리 다시 강의 시작하도록 합시다. 자, 우리 이제 지금 그 2장 우리 교재 보시면 채용관리, 인적 자원의 확보. 어떤 분들은 이걸 이제 확보라고 하지만 일반적으로 우리 이제 쓰는 표현으로 하면 임용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자, 인적 자원의 확보는 인력 계획을 수립하고 그다음에 모집을 해서 선발을 하는 일련의 과정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인력 계획은 앞에서 그냥 설명드렸으니까 넘어가고요. 모집에서 자격 요건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공무원 시험을 볼 수 없는 요건을 우리가 결격 사유다라고 얘기하죠. 이걸 우리가 이제 소극적 요건이라 그러고 적극적 요건은 우리 시험에 붙어야 되겠죠. 적극적 요건을 이제 판단할 만한 기준이 선발이고요. 선발은 사람이 만든 선발 도구는 시험하고 면접이 대표적이죠. 다른 방법도 있는데 보통 시험하고 면접을 많이 이용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시험과 면접을 통해서 선발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부적격자를 선발하는 것도 오류죠. 선발의 오류는 반대로 그러면 적격자를 선발하지 않는 것도 오류입니다. 요 위에 거 부적격자를 선별하는 거 잘못된 긍정 오류 이것이 1종 오류고 적격자를 선발하지 않는 것을 2종 오류라고 합니다. 이런 선발의 오류가 없기 위해서는 선발 도구에 대해서 철저하게 평가를 해야 됩니다. 선발 도구를 평가하는 기준이 선발 도구가 정확했느냐, 반복 측정에서 일관성이 있느냐, 그리고 객관성은 있느냐, 수용성은 있느냐 등을 우리 측정해야 됩니다. 이게 시험의 효용 또는 시험의 평가 기준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이죠. 자, 됐습니다. 여기 이제 임용 관리의 대체적인 객관이었고요. 자, 우리 이제 실제로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본문을 보면서 확인하도록 합시다. 자, 모집 됐습니다. 안 된다는 것은 결격 사유죠. 보통 형식 요건이죠. 학력 제한은 없고요. 연령은 상하는 없어졌는데 하하는 존재한다는 거 잊지 마시고.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자, 제대군인 군가 산점 없어졌죠. 성별 제한 없고. 근데 이제 특정한 제한은 좀 있습니다. 국적 제한은 있습니다. 그죠? 일반적으로 말하는 원칙이고 외국인을 임용할 수 있습니다. 거주지는 지방직에는 거주지 제한이 있죠. 그죠? 적격 요건은 우리 변호사를 뽑으면 그죠? 변호사라는 자격증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적격 요건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아직까지 태블릿 PC가 익숙하지 좀 않는 것 같습니다. 자,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것은 우리 임용 결격 사유, 그죠? 국가공무원법 33조, 지방공무원법에도 똑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 제가 이제 암기법 있죠. 금파오 5년이죠. 나이트에서 애프터 스쿨 아시죠? U2가 횡령을 해서 애프터 스쿨 자격 상실을 선고유예 중이다는 거죠. 선고유예 중이다는 거. 여기까지가 이제 보통 옛날에 암기했던 거고요. 최근에 우리 추가된 것이 선거 관련된 범죄가 많아져서 자, 내용은 자, 간음, 성추행, 그죠? 성폭력이죠. 간음이나 성폭력과 관련해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을 받으면 확정되고 나서 2년이 지나야 됩니다. 아시겠죠? 보통 이게 금액이 300만 원이 들어가면요. 보통 확정되고 나서 2년입니다. 됐죠? 금파오, 금치산자, 파산자, 실형은 5년, 집행유예는 2년, 횡령을 했다. 됐죠? 횡령
300만 원 이상의 벌금을 받으면 끝나고 2년. 자격 상실을 선고유예 중리진잠 됐죠. 선고유예는 없어요. 그냥 선고유예 끝나면 바로 결격 사유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금파오 나이트에서 애프터스쿨 유이가 횡령을 300만 원 했는데 애프터스쿨 자격을 상실 받은 선고유예 중이다. 이렇게 기억하고 애프터스쿨 유이한테 특별하게 제가 악감정은 없습니다. 제가 아주 좋아하는데 좋아하는 우리 가수 중에 한 명인데 그냥 암기법으로 만들었으니까 기억하시면 되겠고 성과 관련된 것은 뭐 간음이라든지 성폭력 같은 경우에는 또 2년입니다. 그죠? 여기 뭐 끝나고는 2년 아니면 5년밖에 없죠. 파면은 5년, 해임은 3년입니다. 보통 여기 시간 많이 나오죠, 그죠? 파면은 5년, 해임은 3년 지나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이제 5년 실형을 받았으면 5년 실형 다 살고 다시 5년이 지나야 된다는 거죠. 집행유예가 5년이면 집행유예 끝나고 2년이 지나야지 요 이후부터 이제 다시 공무원 시험을 볼 수 있다는 거죠. 논리적으로 임용 결격 사유하고 당연퇴직 사유는 같아야 되죠. 임용될 수 없는 사람이 만약에 원래는 임용 결격 사유가 없었는데 우리 재직 중에 임용 결격 사유가 생겼어요. 그러면 당연히 퇴직해야 되겠죠. 이거 우리가 당연퇴직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다 같은데요. 요거 그죠? 선고유예 중인 어떤 선고유예 중인 공무원이 당연퇴직을 당해서 헌법소원을 내서 이겼죠. 그래서 됐죠. 모든 선고유예가 아니라 수뢰, 사전수뢰, 제3자 뇌물 제공, 수뢰 후 부정처사, 사후 수뢰, 알선 수뢰. 이 수뢰라는 것이 이제 주고받는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뇌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요거는 이제 형법 조항이니까 요건 시험에 나오지 않고요. 핵심은 뭐라고요? 자, 당연퇴직이 이만큼이면 됐죠? 요만큼의 이유로 당연퇴직되는 거고 모든 당연퇴직은 임용 결격 사유는 맞지만 모든 당연퇴직 사유는 임용 결격 사유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 내용이 좀 다르다는 거 좀 기억을 좀 해주시면 좋겠고 시험에 상당히 잘 나오니까 다시 금파오 나이트에서 애프터스쿨 유이가 횡령을 해서 애프터스쿨 자격 상실을 선고유예 중이다. 그죠? 성폭력 2년이고 파면은 몇 년? 5년, 해임은 3년입니다. 근데 요 선고유예는 모든 선고유예는 당연퇴직 사유는 아니죠. 모든 선고유예는 임용 결격 사유는 맞고 근데 당연퇴직은 이런 뭐 뇌물과 관련한 당연퇴직인 경우에 뇌물과 관련된 선고유예인 경우에만 당연퇴직이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넘어가시죠. 이제 시험입니다. 자, 인력 계획을 수립했고 모집을 했고 선발을 해야 되겠죠. 됐습니다. 시험은 주관식, 객관식 뭐 이런 게 있는데 뭐 그거보다는 시험과 면접이라는 선발 도구. 시험은 보통 이제 객관식이라고 정의했을 때요. 좀 정확해야 된다. 타당도는 뭐라고요? 발라드티라는 것은 우리 정확성을 말합니다. 일반직 공무원에게 기술 시험을 물어보는 것은 정확하지 않는 시험이죠. 자, 내국이 내용 타당도, 구성 타당도, 기준 타당도가 있습니다. 내용은 직무 수행에 필요한 요소들, 예를 들면 K, knowledge, skill, ability. 예를 들면 타자수에게는 타자 능력을 물어봐야 되죠. 타자 능력, 그렇죠? 달리기 이런 거 필요 없잖아요. 오히려 시력을 물어보는 게 훨씬 더 정확한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구성 타당도. 타자수의 지적 능력은 여러분 추상 개념이죠. 다시 뭐라고요? 추상 개념. 우리 머릿속에서 구성되는 개념이라고 해서 이걸 구성 개념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됐죠?
그것을 정확하게 측정하는지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것을 정확하게 측정하는지의 문제가 되겠죠. 자, 예를 들면 타자수를 계속 빨간색이 있고 파란색이 있습니다. 타자수의 능력을 그죠? 타자수의 능력 그죠? 우리가 예를 들면 지적 능력이라고 했을 때 그것을 IQ로 측정하는 것은 정확한 거죠. 즉 무슨 타당도가 있다? 구성 타당도가 있는데 머리 크기로 측정하는 것은 구성 타당도가 없다는 것이죠. 됐습니다. 그래서 타자수의 능력이라는 우리 추상 개념을 측정할 때 그것을 정확하게 측정했는지의 문제는 구성 타당도인데요. 자, 이 구성 타당도와 관련해서 재밌는 것은 또 구성 타당도는 안에 종류가 두 개입니다. 차별적 타당도와 수렴적 타당도로 나눌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차별적이란 말은 시험 결과 설문의 결과가 차별적으로 나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요, 아주 진보적인 사람과 보수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진보와 보수는 우리 머릿속에 구성되는 추상 개념이죠. 근데 만약에 진보와 보수의 설문지를 했으면 설문지라는 거에 진보와 보수를 측정하는 시험지 설문지라고 볼 수 있죠. 이 사람이 진보가 10점이고 보수가 1점이라면 자, 이 사람은 10점이 나오고 이 사람 1점이 나오면 이 설문지는 추상 개념인 진보와 보수를 정확하게 측정했다는 거죠. 다른 개념, 진보와 보수를 동일한 설문을 봤을 때 결과가 극단적으로 만약 근데 진보적인 사람이 5점 나오고 보수적인 사람이 4점 나왔으면 이 설문지가 잘못된 거죠. 설문지가 잘못된 거죠. 너무 제가 위를 보는 것 같네요. 그죠? 됐습니다. 그래서 근데 만약에요. 예를 들면 진보적인 사람 A와 진보적인 사람 B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을 다른 설문지로 계속 측정해도 결과값이 수렴 비슷하게 나와야 되겠죠. 그래야지만 이 측정이 정확한 거죠. 수렴적 타당도는 진보라는 동일한 개념을 다른 설문지로 계속 측정했을 때 수렴적 결과가 나와줘야 된다는 거죠. 차별적 결과는 다른 개념을 측정하니까 결과값이 다르게 나와야 되고 수렴적 타당도는 동일한 개념을 다르게 측정해도 동일한 결과가 나와줘야지 좋은 측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추상 개념을 측정하는 우리 타당도는 구성 타당도인데 왜 우리 머릿속에서 구성되는 개념이라는 거죠. 그것은 차별적 타당도와 수렴적 타당도로 나누고 기준 타당도는 좋은 선발을 기준이라는 게 사실 근무 성적이죠. 자, 근무 성적 1등 한번 봅시다. 예를 들면 시험에서 1등한 사람이 근무 성적을 1등 했습니다. 그럼 시험이 근무 성적을 정확하게 예측했다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근무 성적은 좋은 시험이었는지 좋은 면접이었는지 즉 선발 도구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죠. 됐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예측적 타당도죠. 예측적 타당도. 쉽게 말하면 시험과 근무 성적의 정확한 측정 여부죠. 자, 방금은 예측적 타당도고 근데 지금 근무 성적 1등하는 여러 사람들의 공통적 요소를 지금 현재 시험에 반영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1등하는 사람의 요소를 반영했기 때문에 동시적 타당도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됐습니다. 그래서 시험과 근무 성적의 일치 정도를 말합니다. 자, 그래서 다시 보시면 기존 타당도는 시험이 근무 성적을 정확하게 측정했는지 왜냐하면 이 근무 성적이 좋은 선발인지 나쁜 선발인지에 대한 뭐가 된다? 기준이 된다는 거죠. 기준이 된다는 거. 그래서 예측적 타당도는 시험 본 사람이 1년 뒤에 근무 성과를 본다. 동시적 타당도는
현재 근무성적인 우수한 요소를 시험에 반영했다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가 시험 내용에 관한 문제고요. 신뢰도는 반복 측정, 다시 중요한 거죠. 반복 측정 또는 여러 번 또는 2번 이상 반복 측정했을 때 결과의 일관성입니다. 됐죠? 됐습니다. 검정 방법은 다시 시험 보거나 동질의 이 난이도를 가진 시험을 다시 한번 보거나 복수양식법, 이분법 있는데 요즘에는 문항간 내적 일관성 구분이죠. 보통 우리 이제 여러분들 시험 보러 가면 A 책형, B 책형이죠. 책형만 다르지 이 시험 내용은 같죠. 그러니까 100명이 시험 보면 50명은 A 책형으로 보고 50명은 B 책형으로 본다는 것은 한 번 시험에서 반복으로 시험을 보는 것과 똑같은 효과를 내는 거죠. 만약에요, 이 A 책형하고 B 책형의 평균 점수가 엄청나게 차이가 있으면 이 시험은 내용은 문제가 아니라 뭐라고요? 신뢰도가 상당히 낮은 거죠. 됐습니다. 항상 신뢰도는 반복 측정에서의 일관성. 다시 뭐라고요? 반복 측정에서의 일관성입니다. 예를 들면 자, 신뢰도가 있다고 해서 이 중요합니다. 신뢰도가 있다고 해서 우리 타당성 있는 게 아니에요. 관역이 10점이면 여기가 1점이라고 합시다. 여기 계속 10번 동안 1점만 썼다는 거죠. 반복해서 결과값은 1점이 같은데 10점을 쌓아야지 정확한 거죠. 이 경우에는 자, 신뢰도는 있는데 타당도는 없는 거죠. 그럼 말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타당도가 없으면 신뢰도가 없다는 말은 틀렸죠. 신뢰도가 있으면 타당도가 있다는 말도 틀렸죠. 이해하셨습니까? 근데 만약에 여기 10점을 계속 쌓으면 이때는 타당도도 있고 신뢰도도 있는 거죠. 다시 지워져버렸네요. 다시 그림을 다시 그리면 아직까지 익숙하지 않습니다. 됐습니다. 여기 그렇죠. 1점만 계속 10번을 쏘면 됐습니다. 신뢰도는 있는데 뭐는 없다? 타당도는 없습니다. 자, 타당도가 없으면 신뢰도도 없다는 틀렸죠. 맞죠? 여기 맞죠? 타당도는 없지만 신뢰도는 있을 수 있잖아요. 신뢰도가 있으면 타당도가 있다는 말도 틀렸죠. 신뢰도는 있는데 타당도가 없을 수도 있죠. 그래서 신뢰도는 타당도 확보의 전제 조건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타당성이 있다 그러면 무조건 신뢰성이 있습니다. 계속 10점을 쌓아야 되겠죠. 신뢰도가 먼저 확보되는 시험이어야 된다는 것이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부터는 좀 쉽습니다. 객관도는 주관식 시험에서 채점의 공정성을 말하고요. 난이도는 우수자와 비우수자를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시험을 봤는데 자, 여기가 10점이고 여기가 100점이라고 합시다. 시험이 이렇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시험이 너무 쉬웠다는 거죠. 만약에 이렇게 분포되어 있으면 시험이 너무 어려웠다는 거죠. 좋은 시험은 어떻게 분포되어 있어야 됩니까? 좋은 시험은 적당하게 표준 정규 분포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좋죠. 그래서 우수자와 비우수자를 구분해야 됩니다. 변별력을 말하고요. 실용도입니다. 그죠? 비용의 문제죠. 됐습니다. 예를 들면 시험 문제를 노벨 경제학상 받아온 사람들한테 의뢰하면 너무 출제 비용이 높죠. 그런 것은 실용도가 떨어진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타당성, 신뢰성, 객관성, 난이도, 실용도. 저는 이제 이게 객관식뿐만 아니라 주관식으로 이야기하면 전, 타, 신, 수, 실, 효, 난 됐습니다. 전 타석의 추신수 선수가 실효적이기 어렵다. 2차에서는 이제 전략성도 좀 중요하거든요. SHRM을 구현하기 위해서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인적 자원 관리를 한다면 4차 산업혁명과 부합하는 사람을 뽑는 것은 전략성이 높은 거죠.
타당성, 신뢰성, 수용성, 실용성, 효익성, 난이도, 또는 효과성입니다. 이 두 개가 같은 말이죠.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별로 중요한 건 아닌데 암기하시려면 전타, 심수, 실료나 전타석에서 추신수 선수가 실효적이기 어렵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자, 밑에 타당성과 신뢰성의 관계가 있습니다. 자, 신뢰도는 타당도의 필요 조건입니다. 충분 조건은 아니죠. 필요 조건은 one over them이라는 것이고 요거는 the one이죠. must라는 얘기, must. 요거는 can이죠, can. 됐습니다. 그렇죠. 일단은 타당도가 있다는 말은 신뢰도가 있다는 말이니까, 그죠? 근데 신뢰도가 있어도 타당도가 없을 수도 있으니까. 자, AB가 여기는 없네요. 됐습니다. 좀. 일단 그냥 AB 거짓 봅시다. 신뢰도가 높으면 타당도가 높다. 틀렸죠? 여기 보시면 지금 요 상황이 뭐라고요? 신뢰도는 있는데 타당도는 없는 상태죠. 틀렸죠? 타당도가 낮으면 신뢰도다. 타당도가 낮다는 말은 타당도가 없으면 신뢰도가 낮다는 말도 틀렸죠. 이 두 말만 좀 조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시험 보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 이제 면접을 보죠. 국가공무원법, 국공법이 있는데요. 국공법의 대통령령이 공무원 임용령입니다. 면접에서 평정하는 것은 정신자세, 전문지식, 의사표현, 예의품행, 품행, 창의력과 의지력. 그렇죠. 뭐 이런 것도 당연하게 면접은 여러분 시험하고 다르게 우리 서로 얼굴을 맞대고 하죠. 페이스 투 페이스로 하기 때문에 그죠.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데 대인관계 능력 시험 나왔죠. 아무래도 면접은 여러분 그때 좀 그 1대1로 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대인관계 능력을 보기는 좀 그렇죠. 자, 최근에는 이제 모집이 전통적으로는 폐쇄형이었는데 최근에 개방형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개방형은 두 개죠. 개방형 직위와 공모직입니다. 이건 민관 경쟁이죠. 이거는 공무원 간, 이제 쉽게 말하면 기존 부처와 타 부처 사이의 경쟁을 말하죠. 국가공무원법 28조의 4와 28조의 5조. 전문성과 효율적 정책 수립이란 이것도 시험 나왔습니다. 효율적 정책 수립과 관리 됐습니다. 고위공무원단에서는 20%, 과장급도 20%, 공모직위는 30, 20. 하여튼 과장급은 다 20이죠. 고공단에서는 우리 기억나시죠? 자율인사 50에, 개방형 20에, 공모직위 또는 직위공모 30이죠. 됐습니다. 여기는 선발시험위원회고요. 여기는 선발심사위원회입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는 기존 전부 다 공무원이죠. 공무원이기 때문에 심사만 하면 되는데 여기는 공무원도 오고 그죠? 민간 뭐 대학 교수님이 올 수도 있고 그죠? 민간 전문가들이 오니까 이 사람들은 인사 자료가 없으니까 그냥 객관성을 위해서 시험을 본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뭐 직무 성과 계약제를 하고 직무 성과 연봉을 합니다. 임용은 민간인이 만약 임용되면 일반 임기제, 즉 계약직이죠. 채용 계약을 체결하는데 공모직이란 이런 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모두 다 어찌됐든 간에 전부 다 공무원이죠. 공무원이니까 예를 들면 이 부처에서 밑에 사람이 되면 이제 승진이 되겠죠. 옆에 사람이 오면 전보가 되겠고 그죠? 다른 부처 사람이 오면 뭐 전직이 될 수도 있고 그죠? 됐습니다. 하여튼 기존 공무원이고 민간인은 일반 임기제인데 그래서 이제 원칙이 민간인은 5년의 범위 내에서 임용하지만 최소 2년인데요. 2년을 보장해 주니까 민간 전문가들이 많이 안 왔어요. 그래서 2015년에 정부가 경력 개방형 직이라고 해서 다시 뭐라고요? 경력 개방형 직이라고 해가지고 두 가지 의미인데 민간 전문가만 다시 뭐라고요? 이거는 이제 민간
작동이 쉽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민간 전문가만 들어올 수 있습니다. 다시 뭐라고요? 민간 전문가만 들어올 수 있는 그러한 직위를 만들었는데 그 사람들은 3년이에요. 3년. 다시 예를 들면 이제 기존에 개방형으로 들어온 사람 중에서 민간인이 있을 수 있고요. 경력 개방형은 민간 전문가만 지원하니까 당연히 민간인이 되죠. 이 사람들은 5년의 범위 내에서 임용되지만 최소 3년 보장되고 이 사람들이 우수한 성과인 경우에는 5년 범위 내니까 다시 2년을 그냥 바로 연장 임용해 주는데요. 성과가 탁월한 경우에는 요 3년 지나고 나서 다시 1년, 2년, 3년, 4년, 5년 이렇게 해서 임용 범위를 초월해서 그래도 이제 5년의 제한을 바꾸니까 지금 3년 했고 5년 다니까 총 몇 년 동안 일할 수 있다? 8년 동안 일할 수 있습니다. 그죠? 하여튼 그냥 민간 전문가가 성과가 탁월한 우수한 경우가 아니라 뭐라고요? 성과가 탁월한 경우에는 총 8년 동안 임용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이거는 공모직위는 이제 2년 동안 전보 제한입니다. 기존 공무원이기 때문에 그러한 차이가 있습니다. 자, 넘어가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공무원이 되면 조건부 임용, 이른바 시보입니다. 자, 5급 이상은 1년이고요. 6급 이하는 6개월간 시보. 시보 공무원은 이제 민간으로 치면 수습사원입니다. 예를 들면 수습사원 3개월을 한다는 것은 아무래도 이 3개월 동안에는 시험이나 면접이 완벽하지 못하니까 조건부 임용을 해주고, 그죠? 좀 이분은 이제 만약 3개월 지나면 이제 정직원이 되는데, 이 정직원이 되는 순간 요 3개월 전부터, 요때부터 이제 정직원이 된 걸로 경력을 인정해주죠. 수습사원. 됐습니다. 우리 민간은 수습사원이라 그러고, 민간에는 시용, 이렇게 쓰기도 하죠. 그죠? 우리 공무원은 시부라 그럽니다. 그런 것처럼 수습사원은 정직원과 다르게 조금 해고가 좀 쉽거든요. 반대로 얘기하면 수습사원도 그만둘 가능성도 많고. 그래서 국가공무원법 29조 3항에 보면 근무 성적, 교육 훈련 성적이 나쁘거나 이 법 또는 잠깐만요. 여기 29조 3항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근무 성적이나 교육 훈련 성적이 나쁘거나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면서 공무원의 자질이 부족한 경우에는 직권면직, 직권면직이라는 게 민간으로 치면 그냥 해고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해고 됐습니다. 요거는 이제 정규 공무원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 조항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수습사원 같이 조금 시험의 연장선에 있다는 것이죠. 됐습니다. 자, 이제 임용이 됩니다. 여기 임용은 됐죠. 내부 임용하고 외부 임용이 있습니다. 됐죠. 임용은 외부 임용은 공개 경쟁 채용과 경력 경쟁 채용이 있습니다. 옛날에 이걸 특별 채용이라고 그랬죠. 됐습니다. 공개 경쟁 채용은 우리 이제 웬만하게 흔히 결격 사유가 없으면 아까 봤죠? 금파워 나이트 그 얘기 있죠? 결격 사유가 없으면 모두 다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9급 공채와 7급 공채, 5급 공채, 5급 공채를 고시라고 얘기하죠. 내부 임용은요, 이제 수직적 임용은 당연히 이제 상위직은 승진이고 하위 내려가는 강임입니다. 이건 이제 여러분 징계로 내려가는 강등하고는 아주 구분해야 됩니다. 강등은 징계입니다. 징계로 한계급 아래로 내려가지만 강임은 어떤 이유에서든지 자리가 없어지는 바람에 임시적으로 일시적으로 한계급 아래로 내려가는 행위를 말합니다. 수평적인 것. 전직열, 전직은 뭘 바꾸는 거? 직렬을 바꾸는 거. 많이 놉니다. 전직은 직렬을 바꾸는 거고 직렬을 바꾸기 때문에 시험이 필요하고요. 전보는 동일한 직렬 내에서 보직의 변화. 그죠? A 동사무소에서 B 동사무소로 가는 것들을 말하고요. 전입은 인사관할을 바꾸는 거죠. 인사관할. 국회에서 행정부로 가든지 중앙공무원이 지방공무원으로 간다는 그런 것들이죠.
파견은 일시적으로 차출이라 그러죠, 우리 보통. 파견은 차출이라고 얘기하고 일시적으로 이제 다른 데 가서 근무하는 것이고, 겸이면 아시겠죠? 둘 이상의 직위를 하는 거고, 직무대행은 일시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걸 말합니다. 자, 요 수평적 임용을 우리가 배치 전환이라고 얘기합니다. 또는 전환 배치라고 얘기하죠. 사람을 배치한다 이런 표현 많이 들어보죠. 수평적 이동입니다. 법상 용어는 임용이죠, 임용. 그렇죠? 임용의 한 내용입니다. 전직, 전보, 전입, 파견이 있는데 우리 방금 봤으니까 넘어가시고, 이 배치 전환을 할 때 내가 너무 예를 들면 뭐 출퇴근 거리가 너무 멀다. 제가 이거 좀 적응을 잘 못하겠다. 뭐 이런 식의 그죠? 부적응을 해결하거나 침체를 방지하거나 뭐 이렇게 여러 직을 맡게 되면 일반 행정가를 약성할 수 있겠죠. 업무량이나 기술 변동이 적응하거나 승진 기회, 충성심을 전환할 수 있죠. 뭐 이것보다는 많이 노는 거죠. 예를 들면 그래서 A 직에서 D로 옮긴다는 거죠. 근데 A는 엄청 중요한 직무고 D는 좀 약간 한직입니다. 그럼 A에서 D로 갑을 보내버리면 사람들은 뭐라고요? 똑같은 수평적인 전직인데 자천당했다는 표현을 쓰죠. 그래서 징계 대용이나 징계 회피 수단, 다른 말로 하면 뭐 강제퇴직, 직권면직 대용 수단으로 악용되면 안 됩니다. 여기 시험 잘 봅니다. 전환 배치는 공무원의 부적응이라든지 능력 발전이라든지 침체 방지 등의 좋은 목적으로 써야지 징계 대용이나 징계 회피 수단으로 쓰면 안 된다는 것이 아주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강의에는 공무원들의 능력 개발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뿌잉뿌잉.